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대영 제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충신이자 탐험가였던 윌턴 홀리의 명언이죠. 이 명언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둔 21세기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진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집트, 그리스, 카르타고, 로마, 베네치아, 영국, 그리고 오늘날 미국까지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늘 바다와 운명을 함께하면서 바다에 얼마만큼의 지위를 부여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지정학자 알프레드 마하는 그의 책에서 해양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 이 해양력이 국가 발전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정의했죠. 마한의 관점에서 해양력은 단순한 군사력 그 이상이었는데요. 즉 경제, 군사 세 개의 패권을 쥐는데 꼭 필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해양 패권을 쥐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치열한 결정 끝 승리를 따낸 영국은 대서양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제조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압도적인 화력의 해군을 보유하게 된 미국은 전 세계의 무역로를 다니는 상선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게 되면서 미국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두 개의 큰 바다를 지배한 미국이 전 세계를 거머쥐게 된 것이죠. 즉 패권국이 되기 위해선 강한 해안력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체제를 만들며 그 체제 속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국부의 증대, 다시 이를 통한 해양력의 강화라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원전 1년부터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유독 바다를 등한시해왔습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기 70년 전 이미 명나라 해군 제독 정화는 아프리카를 수차례 원정하며 기린과 코끼리를 싣고 돌아왔지만 그저 눈요기를 즐기는 수준으로 그쳐버렸죠. 정화의 사후 오히려 해금 정책을 펼치며 지대 물박을 강조하였는데, 중국은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하니 바다는 필요 없고 중국 내에서 모든 것을 구하면 된다 라며 바다에서 멀어졌습니다. 땅만큼 내륙국가로 전락한 중국은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에 두 차례 패하며 홍콩을 빼앗기고 서구 열강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랬던 중국이 오늘날 미국이 거머쥔 세계 패권에 도전하며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해양굴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소슬굴, 일어날기, 즉 한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뚝 선다는 뜻을 지닌 굴기 정책은 중국의 핵심 발전상 중 하나로 꼽히는데, 반도체 굴기, 대국 굴기, 화평 굴기, 항공 굴기, 군사 굴기, 족가치 굴기 등 다양한 굴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이 바로 해양 굴기입니다. 중국의 국방비 약 2,250억 달러, 300조 원 가운데 약 40%가 해군에 투자되고 있으며 96만 5천 명의 육군과 39만 5천 명의 공군에 비해 해군의 수는 26만 5천 명에 불과한 점을 보면 인당 예산 할당량은 해군이 특히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해군 창립 70주년을 통해 중국 해군은 해양 평화의 안정과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의 해군력을 내외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발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대놓고 미국과의 해양 패권 및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는 사실 전쟁 등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해상 봉쇄할 경우 생기는 에너지 단절을 피하겠다는 중국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에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양과 접한 국가들로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해주고 이를 조차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차관을 빌려주고 갚지 못할 시 제일 먼저 항구의 운영권을 약탈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해양 정책과 해군력 증강으로 인해 지난 수백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해양 패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미 해군 정보국이 발간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미국 해군 전력 격차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유출되어 충격을 주었는데, 보고서에는 총톤수로 나타낸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인 조선 생산 능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ONI 보고서에는 중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이 약 2,325만 GT인 반면 미국은 10만 GT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 격차는 232배가 넘는다고 밝혔죠. 중국의 군함 건조 생산이 빠르고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격차는 쉽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이에 군사 매체 더워존은 이 보고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ONI 측에 직접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유출된 ONI 보고서가 실제임을 인정한 것이죠. 특히 이 보고서에는 미 해군 및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전투부대 예산 크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투함, 잠수함, 기뢰전함, 주요 수륙 양용함, 대형 전투 지원 보조함 등 다양한 군함의 총대수는 중국이 355척, 미 해군이 296척으로 중국이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숫자가 더 많지만 지금 같은 속도라면 머지나 중국의 압도적인 차이로 치고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ONI는 2050년이 되면 미국 군함의 총 수량은 305척인 반면 중국은 475척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세계 해양 패권국인 미국은 왜 이렇게 군함 건조 능력이 뒤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였던 1941년부터 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불과 몇 년 만에 군함 5,500척을 건조했습니다. 그 중에는 리버티 선박으로 알려진 2,710척의 군함과 24척의 에식스급 항공모함이 있죠. 이때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해군력을 압도하는 미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넘사벽이었던 미국 조선 산업은 현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전락했습니다. 미 해군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오직 두 곳에서만 배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 많았던 조선수와 조선공들은 현재 구조조정과 사업 철회 등의 이유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죠.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에는 13개의 조선소가 있으며 한 곳의 생산 능력이 우리 미국의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며 이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신규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정비인 MRO 능력 역시 형편없는 수준으로 몰락했습니다.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 보이시함은 정비를 위해 2017년 부두에 정박했지만 예정 작업 완료 시기는 7년 후인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아니라 새로 건조하는 수준이죠. 수상함의 경우 정비 완수율이 2021년 44%에서 지난해 36%로 더욱 나빠졌는데요. 미 해군의 잠수함 책임자인 조나단 러커 중장은 해군이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 50척 중 18척이 유지보수 중이거나 유지보수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유지보수 기간이 평균 26일 늦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 산업은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경쟁 국가에 밀려 점차 몰락하기 시작했는데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설비도 낡고 생산력이 더 떨어지게 되었죠. 거기다 높은 현지 인건비로 인해 고용은 늘지 않고 있어 늘 생산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통계 핸드북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상선의 44.2%를 건조했고 그 뒤를 한국이 32.4%, 일본이 17.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은 놀랍게도 전 세계 전체 상선의 0.053%만 건조했죠. 1%도 채 되지 않는다니 해양 패권국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실적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이 차치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동맹국인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현 상황이 자존심이고 모고를 논할 때가 아니긴 하죠. 지난 2월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미 해군 시스템 사령부의 톰 앤더슨 중장인데요. 그의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미 해군의 사령관이어서가 아닌 미 해군 수상함의 조달 사업을 총괄하는 부문장 PO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국을 방문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조선업체를 찾으러 왔는데 바로 이곳에 있었다며 이번 방문이 상호 이익이 되며 앞으로 업무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죠.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 산업의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신속한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K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매체 CNN은 지난달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 군함으로 꼽으면서 한국에서 배를 사거나 설계도를 주고 주문한다면 훌륭한 가성비와 납기 능력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함정 수출은 10종 이상의 탐지 센서, 포, 미사일 어뢰 등 무기를 탑재한 군수복합 무기체계로 그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후속 군수 지원 등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수익성이 있습니다. 호위함급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는 무려 200여 개, 장비는 160여 종에 달할 정도로 연관 산업 범위가 넓죠. 물론 한국산 군함의 미국 진출에서 걸림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존스법으로 불리는 자국 조선산업보호법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1920년에 제정된 상선법으로 대표 발의자인 웨슬리 존스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별칭인 존스법은 외국에서 건조한 함정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일찍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조선 산업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만 100년이 지난 현재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안으로 인해 미국 내 해상 운송의 비용이 높아지며 미 운송 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해상 운송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인건비로 인해 선박 비용 역시 4-5배 비싸져 미 조선 산업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이 법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 특수선 건조 1위 업체인 하나오션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외신 파이낸셜 리뷰에 따르면 하나오션이 글로벌 조선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오스탈의 전략적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오스탈은 미국의 주력 군함인 인디펜던스급 연안 전투함 RCS의 건조를 맡고 있죠.
또 다른 매체 GKT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미해군은 조선산업을 확장하려는 열망을 갖게 되었고 오스탈의 매력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라며 이에 하나의 인수가 성사될 경우 미국 조선업계에 괄목할 만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는 선박건조에 있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조선소가 미국과 더 큰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한화의 오스탈 인수는 세계 조선업계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화가 오스탈을 인수하여 미 해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존스 법안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나 미국을 포함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원해 경비함 분야에서 오스탈은 세계적인 설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다소 경험이 부족한 하나오션에게 매우 큰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상식을 뛰어넘는 군함 건조 속도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의 무기고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패권 야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도 패면서 돈도 번다. 이건 못 참지.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